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어빙 고프만의 이론을 했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그 하워드 베커하고, 어, 그 감정사회학 지금 핫한 이슈죠. 감정사회 그 최초 우리나라에서 최초라기보다도 이제 본격화시킨 이제 논의를 혹실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다소 미흡하게 설명했다는 부분에서 그거 잠시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뭐 큰 내용의 흐름은 아니고 지금 4페이지로 올라오면 PPT 고프만의 그 상호작용 의뢰와 자아 연출인데 우리가 이때 뭔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일상이라는 것이 실제로 음, 자그마한 그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일상을 구성하는 것은 마치 연극 무대에 올라와서 연극하듯이 아주 치밀하게 나름의 인상을 관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이제 의례적 규칙이다, 일상에. 단순한 대화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례로 상호작용하면서 성스러운 의례라고 그랬잖아요. 요 표현하고, 요 밑에 줄에,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고 매끄럽게 관계를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의 지속을 위해서 매일매일 순간 수행하는 이제 신성한 의례라고 신성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거룩하다는 의미거든요. 이 얘기는 이게 왜 신성하다 그러냐면은 이 그냥 이 그냥 직관적으로 요 맥락에서 우리가 일상에 이렇게 참여하니까 과거에는 그냥 뭐 단순한 대화처럼 보이거나 혹은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긴 치밀한 우리가 계산이 있고 서로와 자기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뭐 그런 차원의 신성하다 이렇게 봐도 별 상관없이 틀린 문제는 아닌데 약간 이론적으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론사에서 본래 이게 이 신성한, 성스러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종교의 의미를 띠잖아요. 거룩하다는 의미가 띠는데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탐구했던 것은 디르켐이죠. 디르켐의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라는 이 저술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우리 종교사회학의 주요한 이론적 기초를 닦았죠. 디르켐이. 어, 여기서 디르케임이 이제 성과 속을 나눠서 생각하죠.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주말에 이제 교회나 성당이나 아니면 사찰에 가가지고 법회라든가 미사를 드릴 때그 성스러운 공간에 들어가서 성스러운 생활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평소 살아가는 것, 평소에 살아가는 건 아주 세속적인 삶이죠. 세속적인 삶. 그러니까 속이라는 것은 바로 세속적인 삶이에요. 세속이에요. 세속. 세속은 우리가 뭐 알다시피 더 이상 설명해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삶에 찌들어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먹고 우리가 그 흔한 얘기를 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찌들어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 삶 속에 들어갔을 때 성스러움을 느끼는 그리고 그 성스러운 공간에 들어가는 그리고 종교인이라면 주기적으로 신앙이라면 그 체험하는 그런 성스러운 삶과 분리된 아주 세속적인 삶, 세속에 찌든 삶이고 뭐 비유를 하자면 성스러운 삶이 빛이라면 세속적인 삶은 어둠인 거죠.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세속적인 삶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어, 여러분은 안 그러나요? 그 어쩌다가 마트에서 뭐 가격을 잘못 계산했까? 가격을 잘못해서 내가 돈을 더 받았다. 거스름돈. 안 그러면 뭐 적게 냈다 그러면 야, 신나죠. 야호 그러죠. 나중에 계산할 땐 거기 직원 캐시어들이 그 돈을 물어내죠. 그 사람이 골탕 먹는 거와 관계없이 기뻐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돈을 더 냈다거나 안 그러면 1 플러스 1인데 내가 잘못해서 하나를 안 가져왔다 그러면 다시 그걸 찾으러 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 왜 DC하는 거 있죠, DC. 날짜가 임박해서 DC하는데 DC한 거 뭐 이렇게 신성식품 사왔는데 상해 있더라 그러면 어 그걸 저 같은 경우는 굳이 가서 막 싸워서 바꾸는지는 않는데 진짜 싸워서 바꾸는 사람도 있고 설령 내가 바꾸지 않더라도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뭔가 당한 것 같고 내가 세상에 미친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옛날 어른들 말에 의하면 진짜 옛날에 시장에서 이제 직접 콩나물도 지금 포장돼서 나오지만 그때 딱 이렇게 손으로 묶어서 팔던 그랬는데 콩나물 대가리 하나 갖고
100원이냐 200원이냐 그거 가지고 쌈박질하는. 정말 우리는 그런 세속에 살고 있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타인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성스러운 공간, 성스러운 주일이라든가 혹은 뭐 그래서 미사라든가 법회에 참여하고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다 형제 자매잖아. 그 안에서 위 아래도 없고 이 우리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속의 삶에서는 뭐예요? 우리 뭐 아파트가 몇 평이라는 둥, 뭐 그런 거 가지고 마음 많이 상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지금 학교 다녀서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애들 낳고 그런 다음에 나이가 한참 든 다음에 동문회 한다고 가봐요. 그럼 동문회에서 제일 많이 싸우고 짜증 나는 게 그런 거예요. 막 자식 자랑하는 거 있잖아. 꼭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서로 괴로워하고 얘는 요즘 대학 가라더니 대학 갈 생각도 없고 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는 야 그래도 사고 너 아들은 사고 났지. 우린 주먹질 해가지고 나 학교 들락날락 거리기만 한다. 뭐 그러면 그 옆에서 꼭 그냥 넘어가거나 아무 말 하면 다 상관없는데 옆에서 그냥 자식 자랑하는 거죠. 내 아들은 말이야 미치기. 응? 학교 지가 다 알아서 하고 유학도 하고 돈도 잘 벌어온다고. 순간은 기분 좋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막 갈라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세속의 삶은 진짜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삶. 정말 말 그대로 세속에 쩔어든 삶이지만은 우리가 성스러운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자아와 나의 이타심을 버리고 공동체성으로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형제 자매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어? 그런 것들이 사실 종교 공존에서 계속 반복되죠. 계속 나오죠. 모두가 동일한 형제고 심지어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과 속 얘기를 많이 하죠. 물론 이 성과 속의 요 사이에는 이게 성과 속이 완전히 분리돼 있지는 않죠. 이게 연결돼 있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세속에 찌어 살다가 성스러운 공간에 들어와서 거룩해서 다시 세속의 시간으로 돌아오고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란 건. 그래서 어쨌든 드루킹이 말한 건 그런 차원이에요. 물론 드루킹은 이제 원시 종교라고 당시로서는 규정했던 어, 토템 신앙, 토템 신앙 가지고 이걸 연구를 했는데, 드루킹이 그래서 이제 종교를 규정 지을 때 뭐냐면 이제 공동체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강조를 하죠. 어, 그리고 참고로 나온 김에 성과 속 말고, 말 그대로 제목이 성과 속이라는 제목이 있죠. 이게, 어, 옛날엔 멀치아라고 그랬는데 요즘 이렇게 보내 미르치아 이런 식으로 이게 원 발음에 가깝나 봐요. 엘리아드. 아주 유명한 종교 현상학자인데 시간이 되면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성과 여기 성스러운 말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고프만은 성스러움의 의미를 단순히 종교라든가 이제 거룩한 공간, 거룩한 시간에만 한정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나아가서 뭐냐, 이 사람은 우리가 세속이라는 부분도 실제로 자세히 상호작용을 개인 간의 만남을 살펴봤더니 실제로 우리는 서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서로 빡빡 밀치는 공간들. 어, 초점 없는 상호작용을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도록 뭐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민적 무관심이라든가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나름의 배려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극 무대에 비유해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거기서 그 의뢰에 마치 이게 의뢰라고 그랬잖아요. 의뢰가 갖춰 있는 것은 충분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것을 일상을 반복하면서 일상을 서로가 협조적으로 어,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서로 협조적으로 이끌어 감으로써 서로가 상호간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고프만은 거룩한 공간,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자체가 이미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성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전혀 이기적으로 세속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비록 세속이긴 하지만은 이 속에서는 나름대로 지켜야 할 예의와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고 그 규칙에 따라서 의례에 참여함으로써 서로 역할과 무대 연출을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스럽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는 이제 고프만이 얘기하는 거는 이 종교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중세라든가 정근대 사회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와서 종교 뭐 이렇게 종교 현상 이렇게 딱 분리할 수 있는
물론 지금 입장에서 보면 예컨대 고려 시대 때 불교라든가 중세 시대 때 유럽에서 카톨릭 같은 경우 종교죠, 종교. 근데 지금 입장이고 그때 사람들한테는 이게 종교라기보다 맞아요, 종교고 지금에 맞는 어떤 신앙책이 그건데 더 넓게는 일상의 삶이죠. 그 사람들의 삶을 전체를 움직이게 나가는 하나의 사이클로 작용한 거죠. 그 종교 안에 태어나서 그 종교 안에 삶을 살고 그 종교 안에서 죽으면서 그 종교 안에서 교육을 받고 그 종교 안에 에티켓을 차리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자체가 문화 코드이자 사회 규범이자 규칙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부분으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 존경하는 이런 게 아니라 넓은 그런 차원에서의 일상을 규제했던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고프만이 보면 현대사회면서 뭐야 종교는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이걸 세속화라고 그러죠. 종교가 이제 정말 전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데서부터 했다가 이제 근대사회 오면서 우리가 정치, 종교, 사회, 문화 하는 분화돼서 특정한 부분에 맡겨져 있는 것. 인간의 특정한 부분만 이 사람 여기서 종교가 관리하는 그런 역할로 축소된 상황에서 과거같이 더 이상 성스러움이 어떤 무대를 딱 차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 성스러움이 사라졌느냐? 그리고 저 신앙이 없다는 사람도 많잖아요. 대다수일 거야 아마 전체 통계를 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수가 전체 뭐 종교를 초래해서 신앙이 있다는 사람 퍼센테이지보다 무신앙 있는 사람 퍼센테이지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자세히 살펴볼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와 같은 세속화 사회에서 맞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성스러운 측면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여기 성스러운 의례로서의 어, 상호작, 성스러운 의뢰, 여기 그 일상의 성스러운 의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부분을 좀 길게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서 어, 그냥 당황해야 할 사람 이게 왜 여기 성스럽다는 표현을 썼지? 이렇게 하는 알겠는데 알겠는데 왜 굳이 이렇게 성스럽다는 성 혹은 거룩하다는 이런 센 표현을 썼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 설명 드렸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이제. 하워드 베커예요. 이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어, 물론 앞에 어빙 고프만도 다양한 분야를 연구했지만 이 어빙 고프만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웨이한 것처럼 무수히 작은 것에 대해서 탐구했던 사람이라고 미시적인 것 탐구했다는 사람. 그러니까 어빙 고프만 다양한 걸 했지만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했지만 그 소재들이 결국은 뭐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난과 상호작용이에요. 근데 하워드 베커 다양한데 이 사람은 예컨대 그런 거예요. 예술, 범죄, 막 이렇게 막 예. 물론 이게 상징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지만 그래서 앞에 말한 어빙 고프만이 다양하게 연구했다는 거고 하워드 베커가 다양한 거고 좀 약간 뭐랄까요 뉘앙스가 틀리죠. 틀립니다. 자 하워드 베커를 봅시다. 비교적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음, 앞 시간에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 사회도 많이 영향을 줬는데, 한국 사회, 사회학자들한테 많이 영향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이제 저서들이 많이 번역이 안 됐어요. 지금 논의한 이 아웃사이더, 제목이 아웃사이더예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특히 이거는 뭐 요즘 뭐 유행하고 있는 뭐 범죄사회학이라든가, 심지어 옆에 뭐 동국대에서 제일 인기 많은 학과 중에 하나죠. 경찰학과. 경찰학과 그 건물 지날 때는 이렇게 앞에 그 중앙도서관 가는 거쳐서 엘리베이터 타는 그 건물 아니에요. 그 건물 3층인가 2층이잖아요. 아, 화장실 때깔부터 틀리죠. 거기는 강의실도 막 아주 연구실도 딱딱 따로 있고 거기 사람도 별로 없이 한산한데 그래요. 어쨌든 간에 경찰권에서 다루고 있는 각종 범죄 이론 중에 하나에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된 한 분야도 사실 이 사람이 기초를 닦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그런 다음에 이 아웃사이더는 책은 이제 이맘때쯤 이미 번역됐을 책인데 의외로 좀 듣고 있어요. 자, 봅시다. 음, 이 사람도 상호작용론 해가지고 아웃사이더 낙인 이론 처음에 이렇게 볼 건데 어, 일탈이죠, 일탈. 일탈을 다룬.
아웃사이더는 뭡니까? 말 그대로, 아니, 우리말로 이렇게 굳이 이걸 표현하는 방법은 국외자? 뭐 이렇게, 이런 표현들인데, 국외자 아이보다도 아웃사이더가 더 직관적으로 와닿죠? 아웃사이더가. 어, 요즘도 그렇습니까? 옛날엔 이 아웃사이더라는 표현, 한동안 아싸라는 표현을 써, 아싸. 요즘도 혹시 그런 표현 쓰지 모르겠는데, 이게 10년 정도 됐나? 그 얘기도 후배가 모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 친구가 딱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담배를 딱 피려고 했는데, 한 무리에 이제 남녀 학생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저 먼저서 담배를 피고 있더래요. 그래서 불렀대요. 일로 오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올까 말까 하길래 자기가 갔대요. 가서 이제 같이 담배 피면서 이제 이런저런 맞담배 핀 거죠. 맞담배 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야.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마침 이렇게 했는데 수업에 본 친구인데 저 멀리서 혼자서 담배 피고 있더래.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거기 있는 친구들한테 물었대. 아니 저 친구는 왜 그냥 혹시 내가 이게 딱 이렇게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여기 안 어울린 거냐. 그랬더니 같이 맞담배 피던 친구가 그러더래요. 아 교수님 저 냅두세요. 저 친구는 아싸예요 아싸. 그래서 아싸가 뭔 말인가 그랬더니 그게 뭔 아싸? 아싸 나저 처음 들었어요. 그랬어요. 아싸 그럴 때 있잖아. 신날 때 아싸 기분 죽인다 이럴 때 그 친구도 그 후배도 그렇게 들은 거죠. 그건가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러더래. 아 아웃사이더라고 아웃사이더. 그래서 진짜 딱 그거죠 아웃사이더. 혼자서 다시 오라고 같이 친구들도 있고 교수도 있고 오라고 같이 맞담배나 피자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학생들이 얘기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 친구 부르는 것도.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은 이제 아웃사이더를 달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낙인이에요. 조심할 것은 여기 낙인은 위에 고프만이 말하는 스티그마가 아니에요. 라벨 있죠, 라벨. 이렇게 라벨 붙이는 거 있죠. 이 라벨이에요, 라벨. 어, 이 라벨. 표식 있죠, 표식. 그거예요. 봅시다. 이 사람은 그래서 어쨌든 아웃사이더라는 책에서 이제 아웃사이더 얘기하고 낙인 결국 이 사람 결국 뭐냐면 이게 일탈 얘기예요, 일탈. 일탈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하고자 하는 건 일탈인데 얼핏 이제 어빈 고폰하고 좀 비슷한데 느낌이 근데 그러니까 둘 다 번역하면 다 낙인이 스티그모도 낙인이고 라벨도 낙인이 그렇게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헷갈리는데 사실은 좀 틀려요. 많이 틀립니다. 어, 그 어빙 고프만에는 그 특성으로 인해서 특정 개인이나 그러니까 그 개인이 가진 특성 어떠한 특성으로 인해서 그 개인이라든가 집단이 배제되는 상황을 얘기했다면 이 사람은 낙인이 찍히는 과정에 권력 구조를 권력의 작용을 봅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한마디로 뭐 정의 내리고 들어가자면 이건 거예요. 일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일탈. 그 일탈자라고 하는 거는 사회 규범? 그렇죠. 그 사회 규범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위반하여서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이제 아웃사이더가, 아웃사이더. 말 그대로 이게 영어 보면 그러죠. 이제 아웃 해가지고 사이드로 밀려난 사람이죠. 아웃사이더로 밀려난 사람이 뭐예요?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사회 규범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들 저 사람은 사회 규범을 위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렇게 된 거다. 라고 한 거죠. 위 어빙 고프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게 지금 예우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다 그러면 어빙 고프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성 그 자체로는 이게 별 문제되지 않는 특성인데 대다수 사람들하고 혹은 대다수 사람과 다르다는 특성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겉돌게 됐다는 거죠. 겉돌게 돼가지고 그게 스티그마가 오명이 되는 거. 그 특성이 도리어 오명이 되는 거예요. 스티그마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약점으로 작용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숨기려고 한다거나. 어? 그쵸. 예컨대 다수 인종 사이에 소수 인종은 음, 소수 민족 같은 경우 그걸 자기 민족 그걸 숨기려고 막 그랬겠죠. 옛날에 일본에서 지금이야 좀 상황이 많이 틀리죠. 옛날에 일본에서 제일 교포들 같은 경우 막 자기
국적을 막 숨기려고 했던 거. 뭐 이런 거라면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아웃사이더는 아웃사이더는 뭐냐? 규범을 제정하고 그 규범에 대한 위반자를 아웃사이더라고 그러니까 라벨을 붙여버리는 사람들. 이건 뭐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이거나 다수자거나 권력자거나 사람들에 의해 그렇게 낙인이 찍히는, 그러니까 규정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범의 제정이 아니라 규범의 제정이겠죠. 어,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그 규범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범이 누구한테 이익이냐 이걸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합니다. 일단 첫째 얘기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말하는 흔히들 얘기한 것처럼 사회 규범을 위반한 사람이 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회 규범을 위반한 사람이 흔히 아웃사이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다 얘기했죠.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은 흔히들 사회 규범을 위반해서 일탈을 해가지고 아웃사이더가 된다고 그러는데 일탈이 뭐냐 이 얘기부터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람은 절대적 기준이 없다. 시간, 장소, 문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기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사회나 고대나 현대나 그렇죠? 어느 사회나 공통적 아주 치명적인 정말 일탈을 넘어서 이건 완전히 범죄야. 그리고 너무나도 강력한 범죄야. 그런 범죄가 뭐예요? 대표적인 게 살인이죠, 살인. 자, 근데 살인이 범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전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내 적군하고 싸우잖아. 얼마든지 사람을 죽여도 됩니다. 도리어 사람 많이 죽이면 잘했다고 박수 치고 훈장 달아줘요. 음. 그러니까 이게 단 극단적인 하나의 예인데 시간, 장소, 문화, 사회적 상황과 틀려져요. 음. 그 옛날에 그 옛날 사진 보면 70년대, 60년, 70년대쯤인데 유신 시대 때 미니스커트 입은 거 가지고 단속을 했어요. 어떻게 단속을 해요? 그러니까 짧은 치마를 검사를 하죠. 무릎으로부터 경찰이 불러서 진짜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경찰이 불러가지고 여성의 무릎서부터 자를 대요. 치마 있는 데까지. 그래서 거기 위반하면 뭐예요? 일탈이요. 그 일탈이 아니라 정말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경찰서 잡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장발, 머리 기르는 거. 그냥 잡아가지고 거기서 바리깡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기계로 미는 거 있잖아요. 옛날 일발서가. 그걸로 확 밀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랬다간 진짜 난리 나죠.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지. 어. 그러니까 복장도 사회에 저건 좀 진짜 소위 지금도 음란고 뭐 공연 관련된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런 사람 가끔씩 미친 사람들 진짜 홀라당 벗고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은 잡혀가죠. 그건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공연 음란법인가 뭐 그 위반으로 잡아간다고.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아니, 옷을 어떻게 입건 말건 그 개인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일탈은 상대적이다. 그래서 일탈 자체의 본질적인 속성이란 것은 사실 없다. 아, 없다. 다만 그 행위를 들어서 사회적 맥락과 타인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된다. 일탈이 아닌지는. 그래서 특정 행위의 본질이나 규칙이 적용된 결과다. 그러니까 일탈을 결정하는 요인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사회적 맥락과 타인의 반응이니까 사회적 반응과 규정인 거예요. 이게 좀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때는 이게 낙인이 되는 거죠. 라벨링이죠. 그리고 상황 역사적 맥락, 그리고 권력 구조, 주류 집단의 기준. 음. 행위자의 특성, 주류 집단에 반대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인종, 성별, 사회, 경제적 계급 등등.
그래서 보통 사회 주류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이제 아웃사이더인데 이런 사람들에겐 낙인이 찍히는 거죠. 어. 그래서 사회 집단이 특정 집단을 어 아웃사이더는 낙인이 찍히는 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이 아웃사이더란 저서, 아웃사이더 저서입니다, 저서. 저서에 나온 낙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인즉슨 그런 거죠. 아웃사이더 되는 것은 내적인 내재적인 결함이나 내재적인 결함이라든가 행위 때문이 아니다. 아니라 그 사회가 그 행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 일탈로 규정해 버리면은 그게 일탈이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일탈로 규정하고 여기에 더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웃사이더 집단, 찍혀 버린 사람들이 발생하는. 어. 자, 좀 지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안 지우면 다음 페이지까지 이게 낙서가 따라오더라고요. 자, 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일탈이 어떤 거냐 설명했고 아웃사이더가 뭐냐 어 라는 걸 얘기했는데 어 낙인 이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일탈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낙인 이론인데 결국 뭐냐? 어 낙인이란 특정 행위를 일탈 범죄로 규정하는 규정. 규정이에요, 규정. 그리고 그 행위자를 일탈자 범죄자로 규정하는 부정적인 명명. 근데 이것이 사회적 반응인 거죠. 이게 상호작용론자니까. 그런 행위를 규정해 버린. 근데 이게 규정도 그런 거죠. "어이 훌륭해." 이렇게 라벨을 찍을 수도 있죠. 엄지척하는 라벨링을 할 때 그건 여기서 말하는 라벨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여기서 라벨은 뭐냐? 부정적인 반응이죠. 부정적인 명명. 명명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이 사회적 규칙이 특정 사람들한테 적용돼서 아웃사이더로 낙인이 찍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탈자가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일탈자는 결국 뭐야? 낙인이 성공적으로 찍힌 사람. 자,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이 사람이 중요하게 본 특정 권력 집단을 봅니다. 권력 집단. 이걸 흔히 도덕적 기업가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 이 표현이 기업가 이 표현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게 시장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런 기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 이 사람들은 사회 규범을 만들거나 기존 규범을 강화하여 특정 행위를 일탈로 규정 낙인 찍는 과정을 주도하는 그러니까 낙인을 찍는 과정 있잖아요. 특정 행위나 그 규범 위반을 낙인을 찍고 그리고 그 과정을 주도하는 개인이나 집단이에요. 개인이나 집단. 이 사람들 도덕적 기업 근데 왜 도덕적 기업가라 그랬냐면은 그 외에 기업가 우리 시장에서 기업가의 목표는 뭐예요? 어. 일단은 기업가가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서 소위 말해 시장 장악이죠. 내가 라면 시장을 한다 그러면 라면 회사 사장인다 그러면 라면을 가장 많이 파는 거죠. 그래서 이윤을 가장 높이 거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윤 몫을 크게 하는 것이 기업가의 일차적인 목표죠.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뭐 도덕적 기업가라는 이런 기업가 비율을 쓴 거는 이 특정 규범을 강화하거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특정 행위를 낙인 찍는 데 주도하는 그 과정을 주도하는 개인의 집단은 뭐냐면 이것을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걸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슈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사회 내에서 이게 주류적인 사회적 규범이 되거나 혹은 그렇게 사람들이 행위하도록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합당하도록 사람들을 설득시켜야죠. 마치 시장에서 소비자들을 찾아서 이걸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마케팅을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결과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기업가의 비유를 든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라.
얼핏 도덕적 기업가 이거 모럴 리더라고요. 이 기업가라는 이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서 이게 어 뭐 사회적 기업 내지는 시민 운동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뭐 시민 운동 단체도 그럴 수 있죠. 예컨대 뭐 우리 그 왜 지금이 안 그랬는데 한동안 게임 가지고 거의 뭐 게임을 하면 그 PC방 단속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게임을 거의 악마화하는 무슨 뭐 청소년 폭력 행위의 주범처럼 몰아가는 그럴 때 이제 적극적으로 나는 사람이 있죠. 뭐 거기는 의사들도 있었고 뭐 진짜 이제 뭐 종교인도 있었고 혹은 뭐 사회 운동 단체도 있었고 뭐 정치인도 있었고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특정 어떤 뭐 이렇게 그래서 사회적 교변 이런 걸로 헷갈리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행위를 범죄하거나 비난하는 캠페인을 주도하는 권력 집단 이들의 권력과 영향력 활동으로 규칙 지정과 규칙 집행이 이루어진다. 흔히 그래서 이건 뭐라고 그래요? 하우드페가 그랬어요. 도덕적 십자군 운동이라고. 그 외에 미국에서 그게 있었죠. 금주법이 만들어진 때가 있었어요. 1920년대. 진짜 사회에서 술을 추방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가능한가? 그런데 진짜로 금주법이 만들어졌는데 불가능했죠. 불가능한 걸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실제로 어 술을 금지시키니까 뭐 여러 가지 아이러니가 발생하는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불법인 몰래 밀주를 만들어서 거래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걸 다 장악한 게 뭐냐면 마피아라든가 갱스터들이죠. 그래서 도리어 갱스터들을 아주 기업적 갱스터들을 길러내는 결과를 낳아 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금주법 할 때도 주도한 게 종교 단체들, 미국의 굉장히 보수적인 종교 단체들, 기독교 단체들서부터 해 가지고 뭐 저기에 동조한 뭐 정치인들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금주 관련돼서 이제 뭐 하여튼 뭐 그런 단체들 이런 게 막 결합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금주법이 제정된 거죠. 이렇게 해서 금주법이 딱 제정되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도덕적 기업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술을 마시면은 라벨링이 붙게 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하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각종 그냥 그런 라벨링이 그 라벨링이 무슨 일탈자 이거에 대한 일탈자 이렇게만 찍히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돼서 각종 부정적인 이미지를 거기다 찍어버리죠. 자, 그래서 도덕적 기업가들은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법적 기준을 창출하고 유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보통 이 도덕적 기업가는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 규범, 제정자 플러스 규범, 집행자. 그러니까 뭐 범죄 다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 정치학에서 말하는 국가 폭력 기구,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 대표적으로 뭐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쭉 행정 뭐 관료들 뭐 행정 그 사람 단속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이 특정한 시기엔 정말로 이게 도덕적 기업과의 한 패로 행동하죠. 어. 자, 그다음에 봅시다. 뭐 우리 사회에서 그런 거 우리 사회 멀리 갈 필요 없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꼭 그런 데가 발생해요. 검찰이나 경찰이 특정만 막 이게 뭐 그렇게 PC방이 문제다, 게임이 문제다 그러면 막 경찰도 막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면 경찰당 검찰이나 이런 데서도 알아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행동하죠.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 도덕적 기업가들이 특정한 걸 주류 규범으로 만들고 법적인 장치로 만드는 그 과정은 실제로 보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주류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이게 제정돼서 집행될 때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왜 선별적 낙인이 벌어져요. 보면은 선별적 낙인과 그리고 통제권이 선별적으로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가 한동안 뭐 마약 뭐 얘기할 때도 보면은 그 뭐 정말로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은 어 같은 그걸 했는데도 마약 단속을 피해가거나 아니면 가벼운 처벌을 받고 나오는 경우가 많죠. 같이 불법적인 일을 해도.
그런 경우들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행 과정이 권력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뭐냐면 낙인이 찍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거나 소수자 혹은 뭐 하류층 이 사람들을 표적으로 해서 낙인화를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사실 이러한 최종적인 결과로 아까 뭐 도둑질 기업가라든가 아니면 뭐 권력자들이 소리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고 지배력을 공고화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낙인이라는 이 과정도 결국 이 사람의 상호작용자이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반응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가라는 차원에서 봤는데 이 경우는 특히나 이제 낙인 이론 같은 경우는 어 권력이 작용하는 권력이 비대칭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이 중요한 기여를 한 것 중에 하나가 1차 일탈, 최초 일탈인데 어 이때까지는 정체성을 안 갖겠죠. 우리 그냥 지금까지 뭐 이렇게 범죄 커다란 범죄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든 게 사소한 걸 해 봅시다. 사소한 거. 그러니까 음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생각하면. 그렇다고 좀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애들도 뭐 다 해도 된다 이 얘기는 아닌데 생각해 보세요. 고3 때까지는 담배나 음주를 하면 안 돼. 근데 고3 12월 달까지 하면 안 돼. 고3 1월 달도 안 된다. 법적으로. 2월 달 졸업하면 졸업한 다음 날서부터는 담배 수를 해도 돼. 일탈이 아니야. 이것도 웃기잖아요. 애매모호한데 물론 그 사이에 뭐 유도리가 있죠. 유도리 있게 작용하긴 하는데 어쨌든 처음으로 술 마시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처음으로 술 마시고 담배 폈을 때는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일탈했다 생각 안 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발각돼서 발각돼 가지고 공식적으로 낙인이 찍히죠. 어. 그래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범죄자야. 너는 학교 교칙을 어겼어. 라고 얘기하는 찍히는 낙인이 찍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도 보통은 아 괜찮아. 내가 견딜 수 있어. 비록 한때 뭐 그랬지만 내가 바로 살아갈 수 있어. 또 어떻게 하면 사소한 거 같은 거 있잖아. 담배 피는 거. 고등학교 때 담배 피다 걸렸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하나 아는 분도 중학생 때부터 담배 폈다고 막 그러던데. 그 사도 옆에서 있다가 아유 그게 자랑이다. 자랑이야. 아유 그래. 너 만약 너 애가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걸 가만 놔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어 그 아들이 중학교 때 안 그랬는데 고등학교 가서 우연찮게 서랍에서 담배가 나오고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냥 그랬대요. 그 어른이나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담배 피지 마. 잿더리 하나 갖다 줬대요 방에다가. 그리고 냄새는 너무 많이 풍기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아까 방금 말하는 사람처럼 중3도 별 탈 없이 넘어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발각이 되거나 혹은 그 발각되는 과정에 사회에서 아까 말했죠. 각종 어, 뭐 어빙고프만식으로 말하는 스티그마가 같이 작용하다거나 안 그러면 각종 이제 불명예스러운 일이 따라붙으면서 스스로가 낙인을 찍어버려요. 일탈자다. 아, 난 이런 놈인가 봐. 이렇게 버리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바로 2차 약탈로, 2차 일탈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예언화처럼 되는 거죠.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일탈과 범죄뿐만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스티그마 있죠. 스티그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그 장애인들이 우리처럼 무시 이렇게 진짜 오해라. 이 한문체 이 뜻을 제대로 알면 이 말 자체가 곧 욕은 아니에요. 욕이나 비아냥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욕이나 비아냥으로 쓰인 거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막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장애인들 전용 그게 없었던 것 같고, 복지시설이 있어도, 아, 진짜 거기 다니는 건 좀 괜찮은 집에서나 그러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서서히 사회 궤도를 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매스컴에서도 막 홍보하고 그러면서 바뀌었어요. 복지 시스템도 갖추면서. 그래서 이 말 자체를 못 쓰고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장애인 했다가 장애인 말도 조금 뉘앙스가 안 좋다 해서 장애우 이렇게 말을 바꿔서 쓰죠. 근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말 자체는 뜻을 찾아보면은
신체가 장애가 있는 걸 그냥 이렇게 본 건데 이게 욕이 돼버린 거죠. 욕과 비아냥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예컨대 그 시대 60년대 70년대 그 시대 예. 어, 남들이 막 뭐라 그래도 아니 난 괜찮아 난 뭐 내 그래서 꿈을 이룰 거야 그런 사람들 있죠 진짜로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장애인 차별이 굉장히 심했는데도 거기서 꿋꿋하게 나름 사회 일원으로서 성장하고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대체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하다 보면 난 진짜 병신인가 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거. 이게 사실은 이제 여기서 주로 이제 범죄 관련돼서 있는데 사소한 앞에 말한 그 스티그마이 같은 경우 이게 권력층에 의해서 이제 낙인 이론처럼 작동해 버리면 이게 개인이 있잖아. 아무리 심지가 강한 사람도 이거 자기 스스로가 낙인 찍는 거를 주변에서 다 그러면 견디기 힘들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또 그런 거죠. 2차 자 스스로 낙인 찍으면 "거 봐. 쟤는 그거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딱 해 버리는 거죠. 요즘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유행하는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도 그 피해자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의 부정적 반응을 경험한 개인이 스스로 규정을 해서 더 심각하고 지속적인 일탈이 발생하는 거죠. 그 근데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 이게 사람들한테 개인 상호작용 관해서 특히 어떤 사람의 약점이라든가 뭐 혹은 과거 경력 가지고 이렇게 자꾸 부정적 반응을 하는 게 안 좋습니다마는 안 좋고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걸 했는데 요즘 드라마가 뭔 그 드라마 있죠. 이 드라마가 유행이라고 그래요. 욕공국이라고. 어 사람들이 통쾌하게 느끼고 저도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몇 개 그걸 봤는데 그게 과연 올바른 해결 방법인지 이게 여러 가지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건 통쾌하게 느끼고 뭐 그런 아주 만감이 교차하게 하는 그런 드라마더라고요. 한번 날 잡아서 쭉 방학 때 한번 전체를 볼까 그런 생각 중인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박도 좀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우리 애들 이게 사실은 교권국 여기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변에서 주변에 후배들이나 친구들 중에 교사가 많아요. 그 친구들이 교사인 것도 있고 친구 와이프가 이제 교사거나 가족이 교사거나 그런 사람들. 그런 부모들 많죠. 애들한테 부정적으로 그런다고 애들 자신감 잃게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뭐 교권국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착 이렇게 틀렸다고 이렇게 딱 표시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애가 상처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표시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아 사실은 이게 그거예요. 여기서 말한 2차 낙인 이거는 정말로 소수자가 계속 사회적으로 권력이 없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계속 골대 가지고 그냥 "너는 그냥 뭐 하는 놈이야. 뭐 하는" 이렇게 해 가지고 "역시 그렇지. 뭐 이게 사고 친 놈이 또 사고 치지." 막 이런 식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지. 이게 선생님이 이른 체크해 가지고 뭐 선생님이 뭐 사고 친 진짜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아니 대학교에서도 부정행위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불러내서 따끔하게 혼나는데 그게 망신을 당하든 안 하든 그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고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찬하기는 막 그런 식으로 이게 또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넘어갑시다. 아. 자, 그다음에 이 사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술 얘기를 해요. 예술 얘기 하워드 베커. 굉장히 예술에서 굉장히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요. 그리고 진짜로 하워드 베커가 그래요. 예술가예요. 사진이라든가 그림에 빠졌다. 사진인가 그 예술가 사진 전시회도 하고 막 그래요. 전시회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면모를 보여요. 이게 낙인 아웃사이더 같은 거 진짜 뉴욕 뒷골목에서 사람들 인터뷰하고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막 그래서 그 아웃사이더나 책 보면 막 슬랭 있죠, 슬랭. 막 뉴욕 뒷골목 욕도 막 나오고 막 그래요. 자, 어쨌든 이 사람 예술을 하는 건데 이 사람 대표적인 게 예술계라는 책이 지금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최근에 번역됐어요, 이것도. 어 이 사람 예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술은 뭐라고 생각해요? 예술품은 천재적인 뭐 작곡가, 작가, 아티스트가 만들어 내온
독창성에 빛나는 그런 산물로 보잖아요. 어,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봅니다. 예술 행위는 뭐냐? 어, 예술 작품이라는 특정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일련의 협동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예술 작품이라는 특정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일련의 협동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바로 예술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합적인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예술품이고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예술품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독창적인 천재에 의해서 영광에 빛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우스갯소리로 신이여 이건 내가 만든 작품입니까? 막 이런 게 예술이 아니다. 그래서 예술은 뭐냐? 집단적 행위의 산물이다. 작가, 재료 공급자, 기획자, 비평가, 전시 관계자, 심지어 관객, 독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조직이 상호작용한 결과 만들어졌다는 게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글 쓰는 작가를 생각합니다. 작가가 글을 쓴다면은 일단은 그 작가가 글을 쓸 수 있도록 글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람. 혹은 뭐 출판 기획자, 출판사, 그리고 비평가 있죠, 비평가. 그리고 그걸 읽는 독자. 이런 사람들이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이제 그 작품의 작가라는 거예요. 오로지 작가의 독단적인 창조적 행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인 결과의 산물이에요. 예컨대 미술 같은 경우 우리 뭐 방고흐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그 동생 태우 얘기하고 그 방고흐의 작품을 사들여 시장에 내놓은 역할을 한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죽은 다음에 방고흐의 작품을 평론한 사람들 그 비평가들이 막 그렇게 알리지 않았다면 방고흐의 작품 사라졌을 거야 아마 아무리 위대하다 했죠. 그리고 또 뭐야 그 비평가의 얘기를 듣고 직접 그 전시회 찾아보고 감동해버린 사람들 맞아 비평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그런 것 같대 감동해버린 사람들 혹은 그 방고의 작품을 잔뜩 사들여가지고 그 뭐야 그 미술관에 잔뜩 수장하는 그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런 미술관의 관계자들 없다면 지금의 방고 작품이 있을 수 없겠죠. 그리고 미술품 거래사 그 경매 붙여가지고 어, 관심을 가진 사람끼리 막 가격을 경쟁 딱 시키는 거 그런 사람이 없다면은 지금의 방고의 작품이 있었겠냐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워드 베커가 작가가 일하는 천재적인 그걸 강조하는 건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술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건 그 천재적인 작가의 영감이라는 것도 뭐야? 시대의 산물인 거죠. 시대의 관습과 규범의 산물입니다. 이게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관습을 통해서 어, 예술품은 당시에 관습을 통해서 상호예요. 상호. 오탑니다. 쏘리. 상호. 상호작용과 의미를 공유한다. 예컨대 악보 표기법, 공연 전시회의 에티켓. 그거 알죠? 17세기의 음악 공연장의 분위기는 지금의 우리의 음악 공연장 분위기가 틀려요. 17세기, 16세기에는 그런 거예요. 왕후장상들이 식사하면 여기서 주악을 올려라 하는 그런 식의 그래서 그 소나타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장르별 문법 등 구성원이 공유하는 관습이 있죠. 이 관습을 통해서 사실은 뭐 예술 작품의 효율성과 협력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거죠. 예술 작업에.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술품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술가 어떤 건 예술이고 어떤 건 비예술이야. 어떤 건 예술이 아니야. 어, 여러분 공예 있죠, 공예. 그러니까 인간 문화재가 만드는 이제 나전칠기 이런 거.
그 예술입니까? 예술이 아닙니까? 예술일 수도 있죠. 유튜브에서 그거 보고 만드는 작업 보고 감면서 아 이건 예술이야. 그래. 그 말은 한편의 역사로 예술로 이게 안 들었다는 거죠. 기회 내진 공예였다. 이런 거죠. 자, 그걸 판별이 어떻게 되느냐? 예술 자체의 하우드 베커가 지금 위에서 일탈 자체의 성격은 없다고 그랬죠. 마찬가지 예술 자체가 가진 고유한 특성은 없어요. 고유한 성격은 뭐냐? 예술계 내부의 상호 협력과 상호 작용을 통해서 예술이 뭐냐라는 걸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예술이란 것은 집단 행위를 하는 응? 이 예술계에서 이것은 예술이다라고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 그걸 그 작품을 유통하는 유통업자, 비평가, 그 다음에 뭐 현대 와서는 그렇죠 대학교들, 그러니까 고급 그 예술가들을 양성해내고 비평가들을 생산해내는 아카데미 있죠. 대학가의 그 예술 관련된 직종들, 그 다음에 각종 제도들. 안 그러면 이제 뭐 현대사에서는 근대국가 체계 이런 문화를 관리하는 우리를 보는 뭐 문화관광부 관련은 주사 중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이 예술 관련된 그런 공무원들 그리고 관객들 절대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처럼 관객, 수용자, 소비자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은 예술이다라고 규정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인간 문화재들이 만드는 각종 그거는 뭐 거긴 예술도 있어요. 예술도 예컨대 뭐 국악이라든가 혹은 뭐 그 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술의 범주 안에 들죠. 예술계에서 예술로 받아들여. 근데 약간 아까 말한 대로 뭐 이렇게 낮은 칠기라든가 혹은 뭐 그런 거 있죠. 칼말 듣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거 본 적 있나요? 그 칼 중에서 작은 칼 있잖아요. 옛날에 여성들이 이제 예, 들고 다녔던 그 칼인데 사실 그게 예, 그 칼이 뭐 여성의 순결을 어쩌고 그거는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지 그거는 이제 조선 후기 와서 이렇게 된 거고 본래 그 칼은 이 장식용이 장식용 혹은 한복에 다는 놀이개 있잖아 놀이개 자수하는 그런 건 예술이라기보다도 기에 내진 공예에 가깝게 평가돼요. 그 칼 한번 보세요. 그 작은 그 칼을 무슨 칼이라고 그러죠? 은장도 인간 문화재가 만든 은장도는 틀려요. 진짜 그 탈 제대로 된 은장도 보잖아. 탐나. 양반층 여성들이 그걸 뭐냐 일종의 장식용으로 들고 다녀요. 장식용으로. 혹은 자기 보호용으로 쓸 수 있어요. 그 잘못 진짜로 못 건드리면 치명상이 될 수 있고 날짜가 나이서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들 지금 만데 이거는 아니면 요즘 뭐 갓 세계적으로 한국의 갓이 뭐 주목받는다고 그러는데 갓 만드는 거 있죠 갓. 그건 예술이 아니죠. 그냥 공예예요 공예. 인간 문화재로 뭐 지정받고 그래도 그건 공예야. 예술계에서 그건 아직 예술로 안 인정하는 거죠. 이런 식의 논리 서구에서도 이제 계속 발생하고 있죠. 예컨대 도자기 굽는 거. 어, 도자기 굽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많이 어떤 도자기 굽는데 어떤 거는 예술이고 어떤 건 예술이 아니라 그냥 공예품이야. 이건 뭐냐? 예술계에서 결정하는 거. 하나 예를 들게. 도자기 중에서 가장 비근한 예는 그런 거죠. 도자기를 굽는데 에, 정말로 이제 유명한 인간 문화재거나 아니면 예술대 미대 교수가 딱 도자기 굽은 예술이에요. 예술 그 전시 미술관 가서 전시를 하지. 근데 도자기 굽는데 저기 그냥 어 혼자서 그냥 이거 몇십 년 동안 해가지고 일정한 경지에 올랐어. 어 그런 사람은 그냥 공예예요. 특정한 제도권 내에 못 들어오면은. 예컨대 근데 그 사람이 낸 그 도자기 그릇이 언론의 주목을 받아서 평론가가 이게 아주 그 유명한 평론가라든가 아주 그런 사람들이 이건 예술품이다. 단순히 어, 공예의 한계를 넘어서 위대한 인간 경지가 달할 수 있는 예술품이다.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버리면 예술품이 되는 거예요. 어, 자,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예술계란 뭐야? 이런 것들을 모두 규정하는,
관습을 통해서 상호작용하고 의미를 공유하고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를 규정하고 이것은 예술이다라고 규정하는 그 예술계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위에서 말했죠. 네트워크라고 했는데 생산, 유통, 소비에 참여하는 사람과 조직의 협력적 네트워크다. 그 예술이란 그 반드시 잊지 말아야 그 예술계에 관객도 포함됩니다. 관객, 소비자, 독자 다 포함돼요. 어. 예술이란 그래서 규칙과 관습을 기반으로 한 조직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이렇게 하워드 베커는 예술계에서 예술에 대해서 판명합니다. 그리고 어, 이와 같은 논의는 실제로 어, 현대 미학자들에 대해서 미학자들도 상당히 하워드 베커의 예술 논의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게 대표적으로 이제 조지 디키 예술계 이 조지 디키라는 이 사람 미학자예요, 미학자, 미국의 미학자인데 예술학 전공한 사람. 어, 이 여기서 예술계는 위에서 이제 하워드 베커 예술계는 아트 월드예요, 아트 월드. 여기서 예술계는 영어로 서클입니다. 그 다음에 아서 단토. 아스단토의 미학이론도 아스단토는 책이 많이 포함돼서 혹시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대표적인 미학자죠. 아스단토의 미학 논의도 조지키와 많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이 정도로 하고 예술계에서 할 게 많은데 뭐 요 정도로 큰 틀에서만 좀 더 관심 있는 사람 책을 좀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사실 이 예술계라는 책은 그 조지 자꾸 조지 디키 자꾸 나와. 하워드 베커가 쓴 여러 가지 논문들을 이제 모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끝까지 다 읽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챕터 띄워놓으면서 읽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어, 혹실드예요, 혹실드. 혹실드 하면서 이제 감정사회학 논의가 우리나라 본격되는데, 지금 그래서 감정사회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서와 책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 뭐, 감정사회학이란 과목 자체가 수업 시간에 생기기도 하고, 혹은 수업 중에 한 꼭지로 강의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혹실드가 쓴, 여기 사진에 나온 건 혹실드가 쓴 책은 아니고, 감정사회학에 대해서 입문할 수 있는 책들이에요. 찾아보시기 바라고 관심 있는 사람은 어, 에리 러셀 혹실드예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지표를 활동하라고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최근 정말 현 시대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학자 중에서 책이 상대적으로 많이 번역됐습니다.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리고 더 나아가선 감정 사역에서 공유하는 거는 개인 내면의 생물학적 반응이 아니냐. 감정이라는 것은 사회적 규범과 문화가 만드는 결과물입니다. 음. 무슨 얘기예요? 우울하고 슬프지만은 우리가 우울하고 슬픔을 어떻게 표현해내야 되느냐?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을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라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그 사회의 문화와 규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감정 규칙이라는 걸 무슨 얘기예요? 필링 룰이에요. 필링 룰. 특정 상황에서 감정의 강도, 지속 시간 등은 감정의 사회적 가이드라인과 문화적 규칙이 존재합니다. 자, 요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얼마나 슬퍼해야 될까요? 아니, 물론 개인마다 슬픈 게 틀리겠죠. 그러나 이것도 큰 틀에서 정해져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갔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엉엉 울어서 내가 몸져 눕고 그래서 나의 일상이 다 지장을 초래하고 회사도 안 나가 학교도 안 나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대체로는 그렇지 않죠.
지금이 3일장이 기준이니까 3일 동안 엉엉 울고 슬퍼해도 돼. 그래서 장례식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그다음서부터는 추스리고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자, 근데 조선 시대는 어땠을까요? 3일장이 아니었잖아요. 꽤 오래 갔어요. 꽤 오래 가고 진짜로 그랬어요. 그 감정이라는 게 조선 시대 상복 보면은 막 이게 얼기설기 막 엮어서 만드는 것 같잖아요, 위에. 옷 위에. 그 왜 그러냐면 뜻이 있어요. 이렇게 슬퍼서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 슬퍼서 너무 슬프고 애통해가지고 옷을 다 찢어버려. 찢어 발겨야 되는 거야. 찢어 발길 수 없으니까 그 상복 형태를 만든 거예요. 그 조선시대 상나무 상복 잘 봐봐요. 어떻게 돼 있나.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 그 묘소 가가지고 매일 1년 동안 시묘살이 1년 동안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감정 그 슬픔을 표현하고 거기에 통탄하고 하는 감정의 깊이라든가 강도, 지속 시간이 지금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규칙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 감정 관리, 감정.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러는 거죠. 이게 그런 거죠. 감정 규칙이 있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슬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슬픈 장례 기간이 끝나고 나서 회사로 가야 되잖아요. 학교로 와야 되고. 그 와서는 이제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가 안 되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쵸? 물론 그러다가 혼자 있는 시간에 보면은 이제 다시 슬퍼지죠. 뭐 예컨대 뭐 오랫동안 부부인데 사별한 사람들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지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는 스스로 감정 조정을 하죠. 슬퍼지지만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마냥 통곡할 수도 없고 또 내일은 내일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감정 노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정 관리가 우리 사실 일상적으로 해요. 아니 그리고 뭐 이제 극단적인 경우가 얘기했는데 예컨대 사람들 만났는데 별로 내가 별로 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살다 보면 꼭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만났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지 몰라. 그럼 뭐야? 표정을 밝게 짓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린 감정 관리를 해요. 근데 이 감정 노동이 되는 건 뭐냐면 이 감정 관리가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될 때야. 무슨 얘기예요? 노동자는 시장에서 나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거래하죠. 여러분이 취직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삼성에 취직했다면 뭐예요? 여러분의 몸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 인지력서부터 태도, 거기도 그 다음에 몸의 빠릿빠릿함, 뭐 이런 업무 능력, 이런 거 다 몸에서 나오잖아요. 몸에서 나오는 노동력을 삼성이라는 회사에 거기에 뭐 자본가한테 팔고 판 대가로 뭘 나는 거예요? 판 대가로 임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관리가 시장의 상품으로 건다는 건 뭐예요? 나의 중요한 노동 요건에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쯤 이제 뭐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이제 감정 노동 많이 하는 게 서비스 직종 아니야. 서비스 직종은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괜히 용모 단정하고 뭐 명랑한 성격 뭐 이게 그런 걸 요구한다 그러는 게 회사서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콜센터 이런데. 자, 어쨌든 간에 감정은 우리가 생물학적이거나 굉장히 그전에까지는 사실은 이게 사회학적인 연구 대상이 아니다 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점저도 밝혀지는 사회적으로 인지하고 해석되는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인지적 평가, 의식적 노력 이런 것들로 막 뒤섞여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상호작용하는 사이에서 사실은 뭐야? 감정 통제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꼭 시장으로 감정 노동처럼 상품화되지 않는 경우도 어떤 데는 피곤하죠. 뭐 친구 만나서 뭐 항상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인 만나서 사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 감정을 통제하고 관리를 해야 되죠. 자, 어쨌든 여기 나온 이 용화도 한번 생각해보면 감정 관련돼 가지고 감정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자, 이제 감정 노동. 우리나라에서 혹실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빵 뜨고 마치 유행처럼 여러 가지 책이 동시에 번역된 계기가 된 거는 이제 요 감정 노동이라는 책이 번역되면서 그래요. 음. 이 번역한 이관원 선생님 제가 처음 본 게 학술회의에 가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거기 조교로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원생 때 이게 지금은 이제 학위 받고 한참 됐는데 학위 받고 이제 아마 강단에 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원에 있나? 근데 이 대학원 때 이 책을 번역을 했어요. 박사 물론 박사 과정이지만 근데 번역도 잘 돼 있어요. 어 저기서 보면 주로 이제 엘리 럭실드가 페남항공 항공사 있죠. 항공사 스튜어디스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어 그래서 나온 결과는 뭐 거두절미하고 이제 정신노동, 육체노동과 또 다른 차원이다. 감정노동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 배우의 연기처럼 자기가 직접 행위를 감정을 숨긴 채 직업에 따라서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서비스 직종인데 서비스 직종이 어쨌거나 뭐 지금까지도 이게 뭐 여성들에게 굉장히 편중된 직종이죠. 아 물론 비행기도 타 보면은 스튜어디스 말고 스튜어드도 존재하죠. 스튜어드도 존재하는데 압도적으로 다수는 스튜어디스죠. 스튜어디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공적으로 주목받는 얼굴 표정, 신체 행위를 만들었다는 감정을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직업적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관리, 통제, 표현하는 노동에 종사하는 거죠. 이게 감정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노동이 된 거예요. 어 직종의 일이 그거니까. 안 그러면 이제 민원실 같은 데 있죠, 민원실. 음. 여기 감정 노동 많이 하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국가폭력기구도 감정 노동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거기 민원실이에요. 경찰서 민원실이나 이런 데. 어. 아니라 경찰서라든가 뭐 검찰청 이런 데도 민원실 같은 데서 거기 와서도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다른 데보다는 이제 국가 공권기구고 공권력이고 국가 폭력기구니까 덜한데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거기서도 이제 진상 고객이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직업적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표현하고 통제하고 뭐 이런 노동이다 그러면 뭐예요? 결국 생산성, 고객 만족,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소속 조직에 적합한 감정을 표현하고 통제하는 거죠. 아주 매뉴얼화 돼 있죠. 거기 연수받고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이러이러한 감정의 자세를 가지라고 매뉴얼화 돼 있어요. 그럼 기쁘거나 슬프거나 나는 거기 가는 순간 그 감정을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표준화된 감정 규칙이 존재한다. 그걸 통해서 사실은 그 업종에선 동일한 예측 가능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한다면 그쪽에서는 나를 이렇게 대우할 것이다. 우리 예측 가능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주로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런 데를 보면 주로 사람들의 불평, 불만, 힘든 일, 요구 사항을 맞춰줘야 되는 직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우리가 감정의 부조화를 겪는 거죠. 음. 감정의 부조화가 겪는다는 이제 말은 무슨 얘기예요? 감정도 나의 정체성과 자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죠.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인의 감정과 나의 감정이에요. 어. 그러니까 사실은 감정 부조화라는 건 뭐냐면 이게 정체성의 문제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겪지 않나요? 지금 보면 그냥 여러 회사 가서 많이 겪어요. 이게 뭐 위아래 위아래 사이코패스 같은 나 부장 놈의 스키가 있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안 그러면 부하 직원한테 미치겠다고 사고는 다쳤어 내가 뒷감당은 힘들어 죽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동료들끼리도 나와 동일한 거고 동일한 직종에 있고 그런 동급인 사람들끼리도 만나면은 이제 어떤 때는 감정 부조화를 겪는 거고 막 화가 나는데 여러분도 많이 겪잖아요. 어떤 경우는 정말 화나는데 화를 내고 싶어야 하는데 화를 계속 못 내는 상황에 처한다거나 억울한데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거나 울고 싶은데 내가 계속 눈물을 참아야 되는 상황이 극단화되면은 감정 부조화서부터 여기서는 자아의 정체성 문제 이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많이 야기하죠. 자 일단 감정 노동의 상품화 그래서
생산, 생산 관리되는 상품이 됐다는 감정 노동이. 그래서 이게 서비스 중감 연수시킬 때부터 뭐야? 감정을 내가 관리를 해야 돼. 하나 잘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동력을 고가로 올려가지고 그래야 여기 뭐 자본가들한테 내 노동력을 팔고, 그러니까 취업해서 받는 월급이 높아질 거 아니야.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투자 많이 하잖아. 이것저것 관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경력 관리하고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스펙 관리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것처럼 생산 관리되는 상품 된 거야. 감정이. 그래서 어떤 서비스 좀 그런 거 요구해요. 화나도 잘 참는. 거기 취직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그렇게 써. 불쾌한 일이 있어도 항상 웃는 얼굴로 일찍이 가족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그래서 모든 고민을 제가 다 들어주면서 했습니다. 뭐 이런 거지. 생산 관련된 상품이 된 감정.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과 차이로 인간의 고통과 소외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표면 행위하고 내면 행위가 달라지고 진짜로 그래. 이게 감정 노동이 여기서 회사 서비스 직종한테 요구하는 게 어디까지 갔냐라면 예컨대 그런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감정 노동이 어떻게 수행되느냐? 수행. 이 구성부터 합시다. 자, 여기 표는 음, 여기 표는 지금 뭐 감정 노동이 어느 정도 이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로부터 어쨌든 서비스 직종에 주로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제 사실은 뭐야? 그렇게 해서 뒤져봤더니 이게 서비스 노동이나 모든 노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감정 노동의 성립 조건, 성립 조건, 대면 혹은 접촉, 뭐 대면 내지는 여기까지 음성, 콜센터 같은 거 그렇잖아요. 접촉. 그러니까 만나는 거죠, 만남. 만남이 있어야 뭘 감정이 발생하죠. 혼자 처박혀있는데 감정이 혼자 있을 때도 화날 때가 있어요. 막 감정이 상하고 슬퍼지고 막 기쁠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전이라든가 과거에 사람 만난 경험 때문에 그러는 거죠. 보통. 어제 싸웠던 친구 연인하고 싸웠는데 집에 오면 막 며칠 동안 괴롭고 그런 건 그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접촉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타인의 서비스 업종은 타인의 감정 상태를 유도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소비자를 특정한 감정으로 유도해서 이 상품을 팔아먹든가 안 그러면 화가 쓱씩 나서 항의하러 온 소비자들한테 이 감정을 달래서 다른 방식으로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면 이제 조직의 감정 상태를 유도하는. 그러니까 예컨대 뭐 기업 매뉴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이건 기업 매뉴얼 훈련 같은 걸 통해서 뭐냐면 노동자 그 조직 전체 노동자의 감정 표현을 통제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게 감정 노동의 성립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대면 있고 사람들이 만나고 그다음에 그 소비자 그러니까 타인의 감정을 유도하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넓게 본다면 그 사람이 노동하는 그 조직 내에 감정 상태가 특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훈련이 계속되는 그래서 감정 통제의 단계에 이르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다음에 감정 노동의 수행이야. 감정 노동의 수행. 수행은 어떻게 일어나냐? 실제로 어떻게 하냐? 첫째는 표면행위. 우리가 표면행위를 슬프거나 기쁘거나 괴로울 때 상관없이 항상 씩 미소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속상하고 슬픈 일 있어도 근데도 기쁜 웃음으로 기쁜 표정으로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집에서 학교 보낸 내 아들이 사고 쳐가지고 지금 학교 들어가서 들락날락거려 심지어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슬퍼 괴로운데 난 그 노동 현장에 가면은 그래서 뭐야 연기를 하게 된 거지 연기. 일단은 뭐 처음엔 겉모습만 조직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진짜로 어디까지 요구하냐면 내면 연기까지 요구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건 내 조직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현장 노동자가 이 표면 행위 그러니까 연기인데 가짜 연기를 가지고 오래 못 해요. 금방 드러나. 그리고 본인도 지쳐. 그랬다가는 못 버텨. 그래서 뭘 하냐?
자신의 진심이 그렇게 된 것처럼 자신의 진심이 본래 그런 것처럼 의도적으로 조작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선 기억, 생각 이런 것마저도 그렇게 조작을 해버려요. 이렇게 되면 뭐가 가능해요? 이게 바로 메소드 연기죠. 메소드 연기 요즘 텔레비전에서 하도 그 뭐 예능이었는데 메소드 해가지고 아는 그 연기 스타브스키인가? 스타니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네. 익숙해 그 러시아식 발음이어가지고 메소드 연기 알죠? 이게 지금 저기 연극 영화과에서도 이 중요한 연기 방법 중에 하나를 배우죠. 완전히 우리로 말하면 뭐 할까? 우리 그 무속에서 그러잖아요. 귀신이 들어온 거 완전 빙의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 근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번아웃이 되고 실제로 소외감이 발생하는 거죠. 결과는 번아웃이 감정이 고갈되는 거죠. 감정 소외. 진짜 내 감정과 현실의 감정이 실제로 이런 상태가 오래되잖아요. 이 사람이 감정이 몽해지는 공황 상태가 와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감정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고 예컨대 가장 흔한 건 이렇게 해서 감정 노동을 오래 수행해서 본심하고 틀리고 혹은 억지로 이렇게 진짜 빙의한 상태로 그런다 하면은 이게 들어와서 자기랑 친한 사람들, 만만한 사람들한테 갑자기 버럭해 버리는. 그럼 또 여기서 나한테 왜 그래 이러면 이 사람이 또 결국 또 상처받게 되는 거죠, 자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면 진짜 내 감정과 현실의 감정 간에 괴리와 혼란이 발생하고 제 감정적 고갈, 그러니까 번아웃이 와버려요. 감정적인 번아웃이. 자, 요런 문제를 이제 짚었다라는 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그 이후에 나온 건데, 감정. 자아의 아웃소싱입니다. 아웃소싱이란 뭐예요? 분할해서 판매해버리는 거죠. 밖으로 판매. 그러니까, 다른 데 외주하죠, 외주화. 아웃소싱. 그 아웃소싱과 친밀성이 외주화입니다. 자, 가장 사적이고 친밀한 영역까지 시장이 침투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가장 사적이고 친밀한 영역에서의 어떤 상호작용 마저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 맡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다 뭐 우리가 그 상품으로 구매해서 그걸 해결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저런 거 생각하면 돼요. 이제 어 우리 SNS에서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있어요. 친구 렌털 서비스 아니면 하객 렌털. 진짜 이건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에도 이건 있어요. 하객 렌털 서비스. 연인 렌털 서비스도 있을 거야 아마. 안 그러면 이제 반려동물 유치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온라인 데이트 코치, 프로포즈 대행 업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전문 웨딩 플러 이건 뭐 일상화돼 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아웃소싱에 생각도 못해. 전문 웨딩 플래너. 예전에 결혼은 자기가 이렇게 계획 세워서 자기가 했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전체 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서 이 뭐 예컨대 결혼은 어느 식장에서 빌리고 뭐 패백 음식은 어디서 장만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웨딩 플래너한테 맡기면 쫙 일괄 코스로 그걸 다 이 사람들이 해결해 주죠. 뭐 그런 것도 있대요. 미국에서는 아기 배변 훈련 전문가. 아기 배변 같은 거는 부모가 했잖아요. 그, 가족들이 해결했던 거죠. 안 그러면 어린이 생일 파티 대행 없이 우리나라도 쓸 거예요. 그 노인 돌봄 서비스 뭐 이런 거. 그것도 있대요. 애도 상담사? 이건 뭐냐면 슬픔을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죽고 이별하면 그거에 대해서죠. 이게 표현이 다르지만 우리나라에 이거 있을 거예요. 이거 있어요. 그걸 관리해주고 뭐 그 사람 상담해주고 어, 뭐 슬픈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이게 글로벌 시장 전 지구적 차원의 이주와 관련돼서는 글로벌 상업적 대리모 산업이 활발해요. 생각보다는.
어쩌다가 이제 텔레비전 나와서 문제 법정 소송 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옛날부터 굉장히 호환을 했어요. 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엔 주로 이제 가족, 친지들이 다 해결해 줬던 거죠. 어.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이 지금 쭉 예로 든 게 뭐야? 아웃소싱 오브 인티머시. 친밀성의 외주화예요. 가족, 연인, 이웃, 친구 간의 감정적, 돌봄적 관계, 즉 사랑, 의무, 정등을 행하던 상품화죠. 음, 그런 거 받지 않나요? 뭐, 그 좋은 건데, 이게 미처 생각하는데, 사실 따지면 이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냐면, 뭐, 일 끝나고 나서 같이 이제 뭐, 일을 끝나고 나서 같이 뭘 프로젝트를 같이 일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어느 날 딱 보니까, 모 호텔에서 이제 그 피칸파이가 딱 나한테 선물로 왔다고, 그 카톡에 뜬 거예요, 뜬 거. 카톡 선물하기. 주소를 찍으라고. 그거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때 누가 보냈냐 보니까 그때 같이 프로젝트 했던 그 선생님이야. 그 주소 찍었는데 사실 이런 것도 그런 거죠. 여기서 말한. 어, 그 카카오톡 그 과정이라든가 입금하고 거기는 카카오톡에서 딱 이렇게 선물 보내줄 걸 그 카테고리 내서 딱 보여주면 그중에 딱 찍어서 쫙 이렇게 할 뻔이면 전화번호 같이 쫙 찍어버리면은 그 딱 거기서 알아서 해결하는 거죠. 어, 그 친밀성의 외주화예요, 외주화. 그러면 이제 잠깐 여기 결과는 아웃소싱 오브 셀프인데 이게 왜 발생하냐는 걸 약간 생각해 봅시다. 왜?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시간 빈곤. 너무 바빠. 말 그대로. 시간을 낼 틈이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에 소위 말하는 시간 빈곤 플러스 이중 부담이 이중 부담. 이게 무슨 얘기냐? 이중 부담은 어디서 두 가지 부담이 어디야? 집에도 잘해야 되고 회사에서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과 가정생활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에요. 이런 압박이 커요. 그러니까 뭐 이게 대표적으로 예컨대 옛날에는 그랬어요. 뭐 보통 어머니들이 집에서 살림하고 아버지 나와서 보니까 아버지들 못하면은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이런 걸 챙겼죠. 혹은 아버지는 너무 바빠서 정신없으면 어머니가 이 선물을 사다 놓고 당신 친구 누구 그거 아니냐고 이거 갖다 주라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갖다 주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뭐야 사실은 맞벌이 부부 잖아요. 맞벌이 부부. 이게 그래야만 생존 확률이 높고 더 뭐 상층 올라가 그 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그것도 있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가 맞벌이 부부에다가 그러니까 또 하나는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요즘 와서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라서 이런 영향 이거 많이 들었죠? 영양. 그러니까 학교에도 학생들을 졸업하기 전에 영양을 확 뭐 무슨 영양 무슨 영양 세분해서 막 그러잖아요. 이 맥락이에요. 이 자기 개인의 역량이라는 논리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평가할 때 무슨 역량 뭐 어쩌고 보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야 그냥 옛날엔 그랬어요. 이런 표현이 서투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주위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나 아버지나 연인이나 친구가 이걸 해줬어요. 근데 지금 다 바빠. 거기다가 또 개인 역량 중에 이런 것들이 영향이 포함되는 거야. 개인 역량에. 어. 사회적 네트워크고 옛날처럼 이게 정말 친한 절친 뭐 이런 게 아니라 친구 사이의 관계도 뭐냐면 자기의 영업하는 관계에서의 팀에 비유해가지고 이걸 풀이를 해요. 어,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이게 결합되는 거죠. 시장 중심적 사고, 결국은. 그러니까, 근데 이게 노골적으로 시장 중심적인 사고는 아니야. 겉으로는 외과는 뭐예요?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한 매뉴얼을 누가 갖고 있어? 전문가가 갖고 있다.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다는 거야. 연애, 프로포즈, 야, 그 전문가들이 있다는 거, 전문가, 너가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 이 완벽한 매뉴얼을 가진 이 전문가가 해주면 이게 완전한 진짜 이게 상대가 감동하고 너도 만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 너 힘들게 이거 뭐하러 해? 야, 그거 돈 얼마 내면 이거 다 알아서 해줘. 이보다 어떻게 더 편리하고 이거 이게 합리적이 가장 합리적인 거죠.
근데 그게 뭐냐? 시장이다. 바로 이게 어, 시장 중심적 사고죠. 겉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나보다 저 사람들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런 논리가 너무 압도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걸 내가 만약 한다면 극도의 불안감에 젖어요. 대체로 지금 뭐 아이들 생일 파티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죠. 근데 이제 외부 눈이 중요한 사람들, 뭐 그 애기들의 친구까지 부르고 뭐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은 혹은 이런데 집착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그래요. 불안해해요. 그걸 안 하고 당신이 준비해라 그러면 불안해.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은 뭘 준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저 케이크는 어디서 구매해야 되지? 이렇게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약 이걸 안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로 이게 아까식의 역량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역량이 도리어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약화되는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봅시다. 친밀성의 외주화는 결국 셀프의 외주화다. 친밀성의 외주화가 극단화되어 감정을 느끼고 표현한 주체적 자아마저도 시장으로 양도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이게 프로포즈하고 그런 건 내 감정을 행위로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인티머시 자체가 극도의 감정적 영역이죠. 우리가 감정을 배제하고 냉혹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행위 관계가 아니잖아요. 인티머시에 해당되는 관계가. 여기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이 관계 자체가 목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혹은 회사에서 예컨대 계약 업체, 거래 업체를 만났을 땐 거기서 뭐예요? 그 관계의 목적은 나의 이익이야. 그 이익을 위해서 상대도 완전히 무너뜨리면 뭐 최악이지만 보통은 윈윈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뭐 윈윈해도 내가 좀 더 이익을 받으면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 관계인데 지금 여기서 요 관계라는 건 요 인티머스의 관계라는 거는 이건 뭐냐면 완전히 관계 자체가 목적이에요. 목적 없는 관계 그 자체가 목적. 만남을 위한 만남 자체가 목적인 만남. 상호작용 자체가 목적인 만남.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정적, 돌본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은 내 연인이 정말 걱정해주고 정말 뭘 못 먹었다 그러면은 먼 길을 돌아서 그 영양죽을 사가지고 내 자취방까지 와주는 그게 자기한테 아무런 금전적 이익이나 여러 가지 이익이 없어. 어, 그런 관계가 인티머스의 관계죠. 그런 상호작용이. 근데 이게 외주화 되다 보면 여기서 표현해 돼야 되는 감정들 그리고 행위들을 극단화되면 상실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곧 아웃소싱 오브 셀프가 되는 거죠. 가족한테, 연인한테 가장 친밀한 부분, 내 자아를 이루는, 내 정체성을 이루는 그 셀프 얘기했잖아요. 미드 얘기했잖아요. 미드하고 거울자, 쿨리 얘기했지만 그것들이 일차적으로 나한테 가장 큰 영향을 누가 줬던 것 같아요? 인티머스 영역에서 우리 그걸 봤습니다. 인티머스 영역. 초점 있는 상호작용 중에서도 정말 마음 편하고 즐겁게 초점이 맞춰진 상호작용을 보는 게 누구예요? 인티머스 영역이야.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걸 통해서 뭐야, 결국은. 사회적 자아도 사실 여기서 기초적으로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티머시 아웃소싱은 아웃소싱 오브 셀프가 될 수 있는 거죠. 친밀성 외주화가 극단화되고 극단화되면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주체적 자아마저 시장이 양도해 버리는 거죠.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과정 아까 말한 이 과정 하나 친구 렌탈 서비스 하객 렌탈 애도 상담사 뭐 온라인 데이트 코치 이거 뭐야 나의 그것 관련된 감정도 사실은 시장으로부터 사는 거죠.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뭐 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꼭 진짜로 그래요. 연인들한테 프로포즈하는 거. 내 사랑이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 표현해주고 이렇게 쫙 맞추면 딱 거기 키워드 쫙 맞추면 거기서 알아서 딱 세팅해서 딱 해줘요. 어, 뭐 하기야 여기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 있잖아요. 핸드폰에 카톡에 그 이모티콘이에요. 이모티콘.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아우 짜증나는 거 왔는데 아우 차마 거래하는 업체여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뭐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웃음 물결이 딱 웃음 짓는 표현이 있는 이모티콘을 같이 딱 찍어 올리는 거죠. 음. 내 속은 그거 아닌데.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극단적인 경우 이제 자아마저도 시장이 양도하는 상황이 된다. 그 자아의 감정을 양도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진짜 자아가 양도되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면 이제 감정 주권의 상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 주권의 상실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감정적인 에너지를 상품에 의존해요. 모든 걸 상품에 의존하기 때문에 내가 상품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을 때는 의존하지 않고 내가 직접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내가 그럴싸하게 연애 대행 업체 아니 데이트 코스 짜는 대신 짜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거 의존하지고 내가 데이트 코스를 짤 수도 있겠죠. 근데 겁이 나는 거죠. 불안한 거죠. 남들은 이렇게 한다는데 이거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그게 감동을 주지 않을 것 같아 상대한테 이런 생각들. 그럼 또다시 거기에 의존하는 거죠. 결국 뭐야? 감정적 에너지를 상품에 의존하는 거죠. 그 결과 자아의 소외다. 자아 감정과 돌봄을 구매하는 데 익숙해서 스스로 친밀한 관계와 감정을 맺고 유지하는 능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상업화된 감정의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 데이트하고 그럴 때는 자기가 직접 주도적으로 해 보십시오. 실수하고 어설프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정말로 더 감동적이려나?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시장 중심적 사고에는 가장 효율적으로 완벽한 메뉴를 갖춘 전문가에 맡겨라." 라고 했는데 이 논리대로 안 하면 불안한 사회가 된 거죠. 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소외된 자, 상업화된 감정의 공허함이라는데 한편으로는 뭐야? 자아의 상품화, 그러니까 어 자아의 아웃소싱이라는데 이 과정에서 우린 자아의 상품화를 경험하는데 어 이 지금 와서 자기계발서의 논리가 이런 식으로 가요. 자기계발서 논리가. 그러면서 여기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아웃소싱 오브 그 뭐야 나를 빌려드립니다. 이 책에서는 그것도 얘기해요. 개발 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한참. 여기서 주로 말하는 건 자기계발 업체에서나 이런 데서 혹은 여기서 쭉 하고 이런 거를 아까 말했듯이 그렇잖아요. 왜냐? 개인 역량 논리를 들이대면서 "이런 것도 다 잘해야 돼. 이걸 너가 혼자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 이용해서 잘 설계하고 막 해야 돼."라는 얘기는 자신의 삶을 뭐야 너라는 이런 논리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얘기를 하지만 너는 자세히 자기 계발서는 혹시 읽은 거라 아닌 건 자기 계발 관련된 내용들 혹은 경험하게 되는 뭐 강연 이런 걸 듣다 보면은 자신이 자기 삶의 CEO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근데 맞는데 여기에 CEO식으로 사고를 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야? 감정, 자아가 가지는 감정, 타인과 관계도 CEO처럼 사고를 하라는 거야. CEO란 말 들으니까 좋지. 내가 내 회사의 CEO, 최고 경영자야 그러는데. 이제 그런 회사 없이도 자기도 경영자처럼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면 당신도 이재용 회장님하고 똑같은 경영자라는 거지. 어, 감동적이라고 해야 되나? 당황스럽죠. 그러면 이 CEO이기 때문에 뭐야?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잘 관리 경영하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시장 중심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한 메뉴를 갖춘 업체에 양보를 해라. 업체 하는 게 안전하다. 그래서 뭐야 난 가정 사적 영역도 잘하고 직장도 일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개인 영향을 강화 이 논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관계를 비용 효율성 계산 결국 가게 되는 거죠. 온라인 데이트 코칭 뭐 이 허스부터 하는 거는 쫙 하면은 나오죠. 쫙.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떤 것이 내 어느 정도 성의를 하면 되는 것인지 쫙 그쪽 업체에서 뽑아주는 거죠. 노인 돌봄 서비스도 그렇죠. 업체들 보면 매뉴얼 쫙 갖다 놔요. 그리고 이게 한 국가 내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금 세계화된 사회에서 돌봄의 전 지구적 연쇄 반응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돌봄의 감정적 불평등이 확산될 수 있어요. 예컨대 글로벌 상업적 대리모라든가 안 그러면 특정 국가에서 우리도 뭐 한동안 그 얘기 나도 요즘 쑥 들어왔는데 왔었죠. 왔었는데 그쵸. 이게 옛날 춤 뭐야 가정에서 가정부로 가정부가 아니고 뭐지
가정에서 가사 도우미로 이제 특정 국가 사람들을 쭉 채용하는 거죠. 쭉 데려가서 연수받게 하는데 그거 쑥 들어갔어요, 요즘. 그 얘기 안 나와요. 하여튼 그때 사람 들어온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추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나온 김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됐는가. 예컨대 보면 그래 전 세계적으로 예컨대 필리핀 같은 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도도 그렇고 인도는 주로 중동 쪽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미권에서는 이제 필리핀 쪽 사람들이 있고 주로 가사 도우미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어, 어, 인티머스 영역에서의 어떤 아웃소싱에 그 일하는 일자로 나와서 쫙 들어가죠. 그래서 전지구적 감정 불평등이 전 지구 차원을 체계화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이것으로써 이제 상적 상호작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그뿐만 아니라 한 학기 수업이 진짜로 이제 끝나네요. 어,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를 통해서 배운 게 뉴레프트, 신자파, 프랑크, 프랑크, 프루트, 프루트학파, 구조주의, 그다음에 구조 기능론, 구조 기능주의, 그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 이론들은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막 회자되는, 지금은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크게는 이제 이거예요. 하버마스 생각보다 한동안 유효하데 요즘 또 조용해졌어. 하버마스, 미셸 푸코, 부르디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 정도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정도인데, 어,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하버마스도 푸코도 부르디오도 있고 지금까지 나는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어떤 측면은 가져오고 어떤 측면은 배제하고 어떤 경우는 이 발판을 딛고 일어서서 새롭게 해석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런 것도 해요. 이 사람들은 대가니까 오독을 합니다. 오독. 이걸 뭐냐면 뭐 창조적인 오독이죠. 자신만이 이걸 새롭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어떤 부분에선 부정을 하고 어떤 부분에 적극 채용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배운 게 현대사회학 이론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뒤에 우리가 미처 이 시간에 이 시간상으로 못 다뤘던 나머지 학자들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 있잖아요. 이번 시간에 현대사회를 사는 요 이론들을 실제로 서로 조립하고 어떻게 끼워 맞추고 레고 블록 만드듯이 끼워 맞추고 어떤 거는 새롭게 해석하고 어떤 거는 부정을 하면서 극복을 하면서 부정하고 극복하면서 자신들의 이론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제가 얼떨결에 들어왔습니다만 제가 하고자 했던 거는 어, 지금 가장 핫하게 떠들고 있는 이론들에 대해서 그 이론들이 기본적인 출발점들 그리고 그 이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론들이 기반을 하고 있는 용어들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사실 하버마스 푸코나 부르디유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그 논리를 우리가 배운 이 논리를 알아야 이 사람들 하는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얼떨결에 왔지만 한 학기 동안 저는 나름대로 즐거웠습니다. 사실 이번 학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론을 가르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론을 맡게 되는데, 어, 상호적 상호작용 면에서 말한 거죠. 우리의 그 만남이랑은 끊임없이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죠. 어떤 데는 의도하지 않은 만남이 새로운 일들을 만들고, 어, 새로운 삶의 상황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통찰력을 주고, 새로운 생각의 깊이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학기 동안 젠 첫 시간엔 당황스럽지만 그 다음은 뭐 그렇게 쭉 루틴대로 가는 거라 당황스럽지 않았죠. 한 학기 동안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하고 희망을 해보고요. 어, 여러분도 항상 이 새로운 상황을 맞아서 그리고 이번 현대 사회이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현장에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어쨌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학기 진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